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죠.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 말이죠. 우리가 살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해 뒀을까요?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제도를 바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에요.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이 제도의 진짜 목표입니다. 여기서 정말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국가가 무조건 처음부터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. 일단 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가족의 도움으로도 생활이 어려울 때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.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. 이게 이 제도의 아주 핵심적인 원칙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.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그 선정 기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,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. 이 숫자가 그 가구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.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.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. 딱 두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실제로 버는 돈, 이걸 소득평가액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각,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에요. 이 두 개를 합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계산된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나왔잖아요. 그럼 이걸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선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이 기준선을 보통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쫙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. 만약 우리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. 그러면 드디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알았어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원 대상이 되면요, 무려 7가지나 되는 맞춤형 혜택, 이걸 급여라고 부르는데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.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현금만 떡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먹고 입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, 아플 때를 위한 의료급여, 또 안정적인 집을 위한 주거급여와 아이들 교육급여는 물론이고요. 심지어 아이를 낳거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죠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자활급여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7가지 급여가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요. 그 다음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순으로 기준이 조금씩 너그러워집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딱 맞게,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구조인 거죠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 가족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에요. 핵심은 바로 부양의무라는 개념입니다. 법적으로 국가의 지원보다 가족이 먼저 서로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다. 바로 이 원칙 때문에 현실에서 정말 많은 안타까운 사연이나 사회적인 논의가 생기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는 대체 누구일까요? 바로 신청한 사람의 부모님, 그리고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입니다. 네, 맞아요. 사위와 며느리까지 포함되는 거죠.
이 표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신청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에 요청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는 경제적 능력이 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만약에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버리면 정작 신청한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한 지원,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. 바로 이 문장이 이 제도의 최종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그냥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, 즉 자활을 돕는 것, 이게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. 이 제도가 꿈꾸는 이상적인 여정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. 먼저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일단 생활의 안정을 찾고요. 그 힘을 바탕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술도 배우고 일할 기회도 얻는 거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내서 더 이상 이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서는 것. 이게 바로 이 제도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. 결국 이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. 사회 안전망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? 그저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물에 그쳐야 할까요? 아니면 넘어져도 다시 힘껏 튀어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램폴린이 되어야 할까요? 이 제도는 분명히 후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